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이렇게 또 자리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본 프로그램은 그 1회차, 2회차를 거쳐서 벌써 3회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3회 딥테크 혁신성장 포럼의 진행을 맡게 된 조시아 파트너스의 민재욱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제3회 딥테크 혁신성장 포럼은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주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시아 파트너스, 필로소피아 벤처스가 같이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본 포럼은 약 한 달 전에 6월 22일부터 저희가 시작이 됐고 1회차, 2회차를 거쳐서 벌써 3회차를 맡게 됐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총 20회차까지도 좀 많이 기간이 남아 있고요. 각 회차마다 좋은 기업들, 좋은 연구 성과물들 계속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회차 때부터 계속 참석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새롭게 오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본 그 포럼에 대한 취지를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포럼은 대덕특구 50주년을 맞이해서 딥테크 분야의 스타트업과 연구자 그리고 투자자가 함께하는 포럼을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그 초광역 기반의 딥테크 스타트업의 IR과 우수 연구센터의 성과물을 공유를 하고 투자사들과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미래를 잇는 50주년을 모두 함께 만들어가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내년 3월까지 격주 목요일마다 이곳 디스케어 973, 네, 이곳의 명칭이 디스케어 973입니다. 네, 엑스포타워 18층에 자리한 이곳의 명칭이고요. 여기에서 계속 격주간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본 행사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유튜브 채널에서도 현재 실시간으로 공개가 되고 있고요. 또 행사가 마치게 되면 계속 리플레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소개 그리고 그 연구에 대한 소개가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 리플레이 하셔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현장에는 그 VC, 스타트업, 그리고 기업 관계자분들, 그리고 다양한 연구자분들도 참석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프로그램 마지막에 여기 있는 다와 함께 네트워킹도 가져가는데 그 전에 간단하게 서로의 얼굴 인사라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앞에 앉아 계신 순서대로 간단하게나마 그 소속과 그리고 성함 정도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쪽부터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메디치 인베스트먼트에서 왔습니다. 박성산 심사역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따뜻함의 연구소의 이충일이고요. 지금 연구단지 사거리의 TBC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그 AI 창업 교류 공간인 스페이스S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과학기술지주에서 심사를 맡고 있는 류조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카이트 창업가재단의 황의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사업총괄본부장 윤병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용보증기금 대전 스타트업 지점의 강성일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희 삼성증권 이충석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전광역시에서 그 기업금융진심은행과 투자청구 설립 준비 맡고 있는 송원관 단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토트 대표이사 이상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객의 데이터를 더 가치 있게 만드는 데이터먼드 대표 추성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RD솔루션 연구소장과 연세대학교 연구교수를 겸임하고 있는 이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AI 프렌즈 학회 사무국의 박창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그 대전에 위치한 주식회사 카이론 소프트에서 기술이사를 맡고 있는 서민석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특허법인 남앤남의 장선아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전 테크노파크 민경성 책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필드로 대표 송영은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광역시 창업진흥과장인 남이루입니다. 좋은 포럼이 있다고 해서 좀 방문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광역시 창업진흥과 박찬진 주무관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이 건물 18층에 입주해 있는 변호사 사무실 싹법률사무소 홍용석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여기 참석하신 분들과 저희가 네트워크를 하면은 뭐 기업 성장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선은 소개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오늘 프로그램의 내용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포럼은 그 기업들에 대한 IR 그리고 그 VC 분들에 대한 내용들도 같이 있지만 그 대덕특구 내에 있는 연구단 그리고 우수 연구센터들의 우수 정보도 같이 저희가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 자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순서로는 저희가 그 아주 특별한 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네, 일본 동경대학교에서 기계공학을 전공을 하셨고요. 일본 항공우주국에서 우주로봇에 관련된 연구를 같이 진행하셨던 분이시고 실내외 자율주행 로봇에 대해서 연구를 중점적으로 진행을 하셨고 현재는 고려대학교 미래모빌리티 학과의 부교수로 재직하고 계시는 저희 송영은 교수님을 모셔서 현재 주제를 들어보고 이어서 기업들의 소개를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은 대표님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소개드리겠습니다. 고려대학교 미래모빌리티학과 송영은입니다. 발표는 여기서. 네. 사실 처음에 그 강연을 이제 부탁을 받았을 때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목 끝까지 올라왔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제 민재욱 대표님께서 부탁을 하신 거라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이제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사실 이제 그 전에 발표를 제가 봤었거든요. 그때 원자력 연구원에 이제 인공지능 대가분께서 오셨는데도 좀 부담스러워 하셨는데 저도 사실 되게 부담스럽긴 합니다. 이렇게 대단하신 분들 앞에서 이제 강연이라고 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고 그냥 제 최근 연구를 소개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이제 편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거 하고 있구나 그냥 편하게 좀 들으시는 자리를 이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 파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수중 로봇 관련된 분야를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고 두 번째는 자율주행. 이제 자율주행에서도 크게 이제 나누면은 세 가지를 했었습니다. 그 자동차, 그 다음에 그 휠체어, 이제 흔히 생각하는 휠체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퍼스널 모빌리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배송 로봇 자율주행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그 자동화 그 물류 자동화 장비에 대해서 이제 연구한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30분 발표를 이제 요청을 받아서 최대한 그 시간에 맞추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선 앞선 소개처럼 저는 이제 동경대 전기계 그 공학과에서 이제 박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도 교수님께서 사실 그 일본 항공우주국 겸직을 하셔서 저도 같이 이제 일본 항공우주국 그 미국은 나사인데 일본은 작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작사에서 이제 연구원으로 우주로봇을 좀 연구를 같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삼성중공업에 가서 수중 로봇을 연구를 했고 이제 호서대에 재직하고 나서부터는 자율주행을 이제 꾸준히 연구를 했었습니다. 먼저 이제 그 우주로봇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요게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하야부사라고 일본 말로는 이제 매라고 하는데 이 하야부사 프로젝트가 일본 내에서는 사실 엄청난 센세이션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이게 이제 그 소행성을 날아간 다음에 소행성에 암석을 하나 잡고 다시 지구로 귀환하는 프로젝트인데 이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일본 안에서는 이렇게 이제 영화까지 제작을 해서 근데 그 지도 교수님 여기 잠깐 나오십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꼭 보라고 해서 저도 이제 보기 싫지만 본 기억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했던 것들은 그 우주 로봇
우주 탐사 로봇에 대해서 주로 했었고 특히나 이제 제가 좀 깊게 연구한 부분은 이런 부분인데 그 우주 탐사 로봇 같은 경우는 목적지가 사실 명확하게 없습니다. 그냥 이제 근처에 가다가 암석을 탐사하고 그 다음에 또 옆에 갔다가 무기물 조사하고 이런 식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방사능을 어떻게 차폐를 잘 시킬 건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좀 더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쓸 건지 이런 것들이 사실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메커니즘적으로는 절대로 넘어져서는 안 되죠. 그리고 넘어지더라도 잘 극복하고 다시 다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주 공간에 나가게 되면 실제로 우주선 밖에 나가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가 그 달 탐사 기지를 만든다면 그 기지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되게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기지 밖에 나가서는 휴머노이드 그 로봇 같은 걸 이용을 해서 안에서 원격 제어를 해서 밖에서 이제 마치 사람이 뭔가 작업을 하는 것처럼 휴머노이드 로봇이 작업을 하는 그런 것들을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HMD라고 해서 이제 고글을 쓰고 그 텍타일 글러브를 끼고 하면은 마치 이제 내가 밖에 나가서 작업하는 것처럼 하는 그런 연구들을 쭉 진행을 하다가 이제 삼성중공업에서 그 당시에 이제 비슷한 거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석유 시추 플랜트라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조금 이 석유 시추 그 플랜트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되게 극지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뭐 엄청나게 이제 추운 곳이라던가 잠시만 영상이 안 나와서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엄청나게 추운 곳 아니면 엄청나게 더운 곳 이런 곳에서 이제 설치가 돼 있고 이제 뭐 말하자면은 지구에 빨대를 꽂아 놓고 거기서 막 석유를 막 이제 시추하는 그런 이제 장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거기가 그 극지에 있다 보니까 사람을 거기에 상주시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로봇을 보내놓고 이제 사람은 편한 곳에 앉아서 이제 원격 제어를 이용해서 뭔가 플랜트에 설치된 이런 것, 뭐 버튼을 조작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는 걸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그 선저 청소 로봇 팀에 이제 제가 투입이 돼서 본격적으로 수중 로봇을 같이 연구를 했는데 그 차도 세차를 이렇게 자주 해주잖아요. 그 배 같은 경우는 이게 정박을 하게 되면은 따개비 같은 게 이제 선체 표면에 쫙 달라붙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연비에도 엄청나게 안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이제 청소를 해주게 되는데 보통 배는 청소를 어떻게 하냐면 이게 한 400m 정도 되거든요, 배가. 그거를 이제 들어 올립니다. 들어 올려서 물을 이제 다 빼고 그 다음에 거기서 막 이렇게 청소를 진행을 하는데 그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청소 로봇을 이제 개발을 했고 이게 물 속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 GPS 같은 게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치 인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제한된 정보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IMU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센서 퓨전을 통해서 그 위치 인식을 해서 정밀하게 이제 선 위에 가거나 선 수에 가면은 이제 돌아서 다시 이제 가는 그런 시스템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소 전후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하면서 청소가 잘 됐다 이걸 평가를 하는 그런 이제 로봇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프로젝트가 이제 삼성중공업 안에서는 제가 제일 애착이 가는 프로젝트인데 제가 처음으로 이제 회사 안에서 프로젝트 리더를 하면서 진행을 했던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면 수중 건설 로봇입니다. 그 쉽게 생각하시면 포크레인을 그냥 물속에 한 500m 물속에 이제 담궈서 파이프를 매설하는 그런 이제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프로젝트 리더를 하면서 센서 시스템들을 이제 개발을 했고 여기 보면 이제 뭐 저조도 카메라 그다음에 뭐 HD 카메라, 소나, INS, 뭐 DVL 막 이런 것들 이제 조합을 해서 위치도 인식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작업들을 수행할 수 있게끔 센서 시스템을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로봇이 막상 들어가서 삽을 한번 뜨고 나면은 부유물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카메라는 거의 못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나를 메인으로 이제 쓰게 되는데 요거 이제 작업하는 거를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처음에 이제 그 수중 로봇이 물속에 이제 500m를 쭉 들어가게 되는데 얘를 그냥 물속에 빠뜨리게 되면 이제 빙글빙글 돌면서 내려가겠죠. 그러면은 그 테더가 이제 꼬이게 됩니다. 그래서 테더가 꼬이지 않게끔 자세를 제어하면서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자세를 이제 제어하면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갈 때는 바닥을 인식을 해서 최대한 사뿐히 내려가줘야 이게 엄청나게 비싼 장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장나면 안 되니까 최대한 사뿐히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일단 내려가면서 이제 계속해서 뎁스를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근처 가서는 DVL을 이용해서
이제 정밀하게 그 바닥면을 인식을 해서 사뿐하게 내려앉고 내려앉은 이후에는 소나를 이용해서 카메라를 아까 부유물 때문에 거의 못 쓰니까 소나를 이용해서 그 이제 위치 인식을 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물 밖에서 사람이 뭔가 원격 제어를 한다거나 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여기에 사용되는 이제 소나가 그 2D로 이제 이미지가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 이 능숙하신 분 오퍼레이터 같은 경우는 이 2D 이미지를 보고 아 이거는 지금 지형이 어떻게 됐다 바로 파악이 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 정도 파악이 되려면은 상당히 오랜 시간 트레이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퍼레이터가 좀 그 짧은 기간 동안만 교육을 받고 바로 투입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 2D 이미지를 가지고 3D로 만드는 작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요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낙타라고 바로 그 인식이 되시죠. 근데 이게 실제로 보면은 위에서 찍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이게 없다면은 이게 낙타라고 이제 인식을 할 수가 있을까요? 하기가 좀 어렵겠죠. 근데 우리는 이 그림자를 보고 아 이게 낙타라고 이제 인식을 하게 됩니다. 똑같은 그 똑같은 이제 아이디어인데 소나를 쏘게 되면 뒤에 반대편에 이제 그림자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그림자 형상을 이용해서 3차원을 복원을 한다.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런 레퍼런스가 될 만한 것들을 이제 수조에 빠뜨려 가지고 요거를 위치별로 쭉 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다 만들어서 그걸 AI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정밀하게 그 3D로 복원을 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시스템에 적용을 하게 되면 비록 2D 이미지가 들어오지만 이렇게 3D로 이제 복원을 해서 조금 이제 능숙하지 않은 오퍼레이터도 바로 좀 판단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스템을 이제 만들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스마트십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다가 이제 호서대로 이직을 하게 됐습니다. 스마트십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보면 이제 그런 사고가 나면 안 되지만 간혹 가다가 그 배끼리 충돌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사실 사고가 나면 안 되는데 이런 사고가 날 경우에는 해상에서는 상당히 엄청나게 이제 대형 사고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라서 요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배를 수시로 그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항로를 계속해서 로컬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서 탑재를 했습니다. 네, 이제 교수로 재직을 하면서 그 자율주행에 대해서 이제 계속 연구를 했고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이제 자율주행 워낙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이제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라이다 기반으로 그 자율주행을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라이다 카메라, 그 GPS, 이제 GNSS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 센서 퓨전을 통해서 위치 인식 등을 하고 그 다음에 맵까지 만들어서 그 맵 매칭을 통해서 로컬라이제이션을 하면서 자율주행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차량에도 적용시켜보고 그 다음에 퍼스널 모빌리티, 그 다음에 배송 로봇에도 각각 적용을 한번 시켜봤습니다. 우선 그 맵 매칭을 그 하면서 가야 되니까 맵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맵을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그 뭐 네이버 같은 곳에서 보면 판교의 HD 맵을 이제 자기 자사에서 만들어서 막 제공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는 방식들을 보면은 그 대부분 이제 같은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3D 포인트 클라우드가 나오는 그걸 마치 이제 그 사진 파노라마 사진을 만들듯이 이제 겹쳐서 쭉 이어 붙여서 이제 3D 맵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3D 맵에다가 그 벡터 맵이라고 하는 차선 정보를 입혀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개 정보를 가지고 이제 HD 맵을 만들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자율주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기존에 만들어놨던 그 맵이 여기 보면 이제 회색으로 나오고 이제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그 라이다 정보가 여기 이제 컬러로 나오게 돼서 이제 매칭을 하면서 자기 위치를 찾고 이제 가게 그 자율주행을 이제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제 장애물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보편적으로 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이제 차량이 됐든 로봇이 됐든 선택지를 한 뭐 5개 혹은 10개 정도 이렇게 선택지를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택지에서 그 장애물을 피할 수 있는 그 최단 거리를 이제 찾아서 이제 쭉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좀 전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위험한 경우긴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다시 드리면 이게 왕복 2차선이기 때문에 얘를 피하는 순간 중앙선 침범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지금은 조금 보수적으로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얘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가만히 정지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사람에게 주도권을 넘겨주는 그런 방식을 이제 보통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퍼스널 모빌리티 쪽으로 똑같은 시스템을 조금 이제 바꿔서 적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이 퍼스널 모빌리티를 좀 생각하게 된 경우는 사실 이제 킥보드가 좀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그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킥보드가 이제 도로교통법을 어기는 경우도 되게 많고 주차도 아무 곳에나 하고 이제 그런 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이 킥보드가 내가 있는 곳까지 좀 와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거 타고 내가 다음 강의실까지 바로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되게 많이 듣고 이 휠체어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근데 이제 조금 더 저는 그 깊이 있게 생각했던 부분은 뭐냐면 이제 자율주행이 사실 그전에는 얼마나 정밀하게 가는지 뭐 얼마나 정확하게 가는지 그게 이제 사실 중요했다면 지금 이제 연구하는 것들은 대부분 좀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편안하게 가는지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퍼스널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사실 앉으면은 사방이 이제 오픈이 돼 있기 때문에 좀 사람이 불안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제 편안하게 이걸 갈 수 있게 할지에 이제 좀 관건을 두고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방법은 뭐냐면 사람의 표정, 그 다음에 EEG 센서에 나오는 정보들을 활용해서 그 속도가 빨랐을 때 뭐 사람이 막 놀란다거나 하면은 속도를 이제 다음에는 그 강화학습을 통해서 속도를 좀 줄이거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파라미터를 조정하는 방법들을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나이가 30이라고 나오는데 이 인공지능이 네, 참 고맙게도 사실 30은 아닙니다. 네. 근데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이 연구를 시작하자마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표정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어서 그래서 결국에 이제 표정 인식을 벗기고 할까 되게 고민을 하다가 네, 그 당시 워낙 이슈라서 표정은 어쩔 수 없이 빼고 EEG 센서로만 이제 활용을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물을 잠깐 보시면은 뭐 그 일단 이 휠체어처럼 생긴 이 퍼스널 모빌리티가 이제 마치 콜택시 부르는 것처럼 부르면은 그 사람이 있는 곳까지 이제 쭉 자율주행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람이 미리 예약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니면은 뭐 빅데이터 활용하면은 사람들이 이 시간대쯤 많이 쓰더라 하면 미리 그쪽으로 이제 보내놓는 그런 게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제 쭉 이동을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사람이 타고 이제 사람이 타고 나서부터는 이 사람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속도라던가 뭐 코너 돌 때 속도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그 조절을 하면서 이제 가는 게 이제 핵심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 이제 타고 있는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제 딸을 태웠습니다. 이제 그만큼 좀 자신 있다. 그리고 이제 얘도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만들었다라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 제가 이제 자율주행 차도 그렇고 휠체어도 그렇고 이걸 이제 자율주행을 막상 다른 사람들한테 태워주면은 처음에는 반응이 좀 놀라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신기해하거나 이제 그런 반응이 조금 이제 갈리게 됩니다. 근데 이걸 진짜 한 5번만 타고 나면은 대부분 동일한 이제 현상을 보이는데 대부분 스마트폰을 보십니다. 그래서 뭐 유튜브를 보거나 뭐 인스타그램 보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저는 좀 착안을 한 게 이게 결국에는 그 이제 자율주행이 차량도 그렇고 내부에 그 인포테인먼트 이런 게 이제 중요해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대하고 같이 이제 현대자동차랑 같이 연구했던 게 MVH라고 해서 노이즈 바이브레이션 하시니스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를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뭐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차량에다가 그 쭉 이제 센서를 다 붙입니다. 뭐 진동이라든지 그 노이즈에 뭔가 영향을 줄 만한 그런 요소에다가 진동 센서 마이크를 이제 장착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엔진, 변속기, 타이어, 뭐 그다음에 풍절음이 또 들어올 수 있으니까 뭐 창문이라던가 뭐 이런 곳에 이제 쭉 붙여놓고 그 다음에 사실 우리가 관심 있는 영역은 그 요런 운전석
그다음에 이제 뒷좌석 여기가 이제 관심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이제 마이크를 붙여놓고 뭐 엔진이 어느 정도 RPM이 됐을 때 그 조수석으로 그 진동이나 소음이 유입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빅데이터를 통해서 그 받았고 둘 사이의 연관관계를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쭉 분석을 했고 그 이후에 그러면은 이제 운전석하고 그다음에 이제 뒷좌석에 소음을 줄이려면 어떤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걸 이제 찾는 거를 현재 현대자동차에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시스템을 그대로 이제 그 배송 로봇에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 쉽게 생각하시면은 원래 사람을 아까 태운 그 이제 휠체어에 사람을 빼고 그냥 박스를 올려서 이제 배송 로봇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량하고 그 다음에 이 퍼스널 모빌리티하고 그 딜리버리 로봇하고의 이 두 개와 차량하고의 가장 큰 자율주행의 차이점을 꼽자면은 차량 같은 경우는 사실 차선이 꺼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선대로 이제 쭉 이동을 하면 되지만 모바일 로봇이나 휠체어 같은 경우는 따로 차선이 없는 쪽을 자기가 이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자기가 이제 그 주어진 영역에서 그 인도에서 차선을 만들어서 이제 쭉 이동을 하고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이 이제 자기가 이동하는 그 경로상에 장애물이 생기면 회피를 하거나 아니면은 회피할 자신이 없으면 멈췄다가 가거나 그래서 장애물이 없어지면 간다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로봇을 만들었고 이제 캠퍼스 안에서 상당히 여러 번 돌려봤습니다. 그 이제 휠체어도 타고 돌려보고 로봇도 돌려보고 이제 하면서 좀 내렸던 결론이 막상 이제 휠체어를 타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 자체가 그 사실 그 이제 휠체어가 가는 경로를 잘 만들어 놨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로봇을 이용해서 그 휠체어 다니는 우회 경로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하드웨어적으로 극복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쭉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실내 로봇하고 실외 로봇이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고 이게 들락날락 할 수 있는 로봇 자체가 좀 부족하다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내와 실외를 자유롭게 다니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실내 안에 들어가려면 크기가 작아져야 되는데 크기가 작아지면 주행 안정성이 떨어지니까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메커니즘을 쭉 연구를 했고 이때 이제 사실 상당히 도움이 됐던 게 그 제가 그 우주 탐사 로봇을 박사과정 때 연구했던 그 부분들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고 그 아이디어를 이제 여기에 쭉 녹여서 실내 로봇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상용화를 했는데 이걸 좀 제대로 하고 싶은 마음에 이제 필드로라는 회사를 창업을 하게 됐고 현재 열심히 필드로 대표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바일 로봇을 이용해서 그 실제로 이제 쭉 자율주행을 시켜 보니까 상당히 이제 큰 문제가 로봇이 휠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바닥 같은 데 보면은 요런 그 아스팔트에 뭐 이런 파인 것들이 있습니다. 요게 차량한테는 큰 문제는 안 되는데 로봇이 이걸 밟는 순간 자세가 휘청한다거나 되게 치명적인 그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깨진 보도블록이 있다거나 이게 뭐 사람이나 뭐 이런 거에서는 문제가 안 되지만 모바일 로봇에는 되게 치명적인 문제라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쭉 학습을 해서 마찬가지로 이제 그 이 데이터를 쭉 취득을 한 다음에 인공지능을 이제 돌려서 이걸 실시간으로 이제 파악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로봇이 이런 깨진 데는 비록 최단 경로 상에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가게끔 로컬에서 피해가게끔 그렇게 이제 메커니즘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조금 다른 얘기를 하자면 제가 취미가 주말 농장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마트팜 쪽에도 제가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제 쭉 그 키스트 쪽하고 얘기를 하던 중에 그 스마트팜 쪽에 모바일 로봇에 이제 센서들이 막 이렇게 달려 있는데 그 센서들을 이용해서 어차피 데이터를 넣고 예측을 하는 시스템을 제가 했기 때문에 한 5분 뒤, 30분 뒤, 60분 뒤 그 온습도를 좀 예측하는 걸 만들어줄 수 없겠냐 해서 이제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5분 뒤는
상당히 정밀하게 예측하는데 30분 뒤 가면 조금 벌어지고 이제 1시간 뒤가 되면 조금 더 이제 여기 이제 파란색이 레퍼런스고 초록색이 제가 예측한 결과인데 조금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뭐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고 요걸 이용해서 그 스마트팜에서 이제 진행하고자 하는 거는 온도가 오르면은 미리 그 이제 창문을 연다거나 해서 이제 온도를 제어하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만들었는데 요거를 이제 그 만들어서 저는 되게 좀 성취감도 느끼고 그 좋은 기억을 가지고 막상 이제 스마트팜 그 키스트 분들하고 이제 되게 잘했다 수고했다 하고 막상 스마트팜 쪽에 관계자분을 만났더니 이런 거는 자기들이 그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온도가 언제 올라갈 것 같은 거 열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실제로 모바일 로봇에 센서 저런 거 달지 말고 자기들이 제일 필요한 건 뭐냐면 수확철에 단순한 것만 해주면 된다. 그냥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그냥 단순 반복만 계속 왔다 갔다 해가지고 뭐 채소를 저기 트럭까지만 날아가는 그런 것만 만들어주면 된다고 해서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네 그런 시스템을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사용자 측면에서는 되게 이게 단순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 로봇에 콘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콘을 여기에 놓고 저기에 놓으면 이 로봇이 그 다른 이제 뭐 UI를 만지거나 할 필요 없이 이 콘에서 저 콘까지 그냥 얘가 무한 반복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물건 실어주고 가 하면은 저쪽 가고 내려주면 또 저쪽에 치면은 다시 이쪽 오고 그런 시스템을 현재 구상하고 개발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제 배송 로봇으로 제가 창업을 하다 보니까 이걸 이제 그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많이 그러니까 제대로 진짜 실현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이걸 이제 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택배를 이제 쭉 고민을 하다 보니까 특히 코로나 이후로 이게 택배량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이제 기사님들이 차를 타고 여기 그 아파트까지 오는 데까지는 상당히 짧은 시간이 걸리는데 그 각 동호수로 가는 거에 시간을 많이 뺏깁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가 어떤 물류 거점을 하나 만들어서 그 아파트에다가 그러면은 이제 로봇이 쭉 각 동호수로 가고 기사님은 그냥 그 거점에 내려놓고 다시 이제 다른 아파트로 가고 요런 아이디어를 이제 가지고 실제로 이 컨셉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오면은 택배를 이제 하차를 하고 각 동호수로 갈 게 아니라 그냥 이 택배 보관함에다가 택배를 이제 집어넣으면 그러면은 택배가 들어가는 즉시 그 얘를 이제 3차원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물체 높이를 인식을 해서 뒤에 그 공간을 아주 극대화할 수 있는 활용도를 그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게 뒤에 빈 곳에다가 이제 꽂아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이렇게 이제 저장을 하고 기사님은 이제 다른 아파트로 가시면은 그 이후에 이제 모바일 로봇이 여기에 저장돼 있는 물건을 모바일 로봇이 이제 이동을 하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모바일 로봇에도 똑같은 렉 구조가 있어서 뭐 이제 작은 물건 같은 경우는 한 5개 정도 싣고 한 번 이동해서 쭉 뿌리고 오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구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개발 과정을 한번 보시면 일단 물건 이제 올려놓으면 그 높이 인식하고 이런 걸 이제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처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트레이를 만들어서 쭉 당겨서 가고 이런 걸 이제 프로토타입을 만든 다음에 쭉 이제 그 실제로 개발을 이제 했고 현재는 현대글로비스 본사 사옥에 요걸 이제 납품을 해서 그 서비스를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건이 내려놓는 그 요게 이제 또 상당히 관건입니다. 그 물건을 내려놓을 때 최대한 사뿐히 이제 내려줘야 그 이제 아까도 간략 뭐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이 이제 뭐 자율주행이라던가 뭐 자율주행 휠체어를 한 5번만 타면은 그 이후에는 이제 그 잊어버리는 것처럼 이것도 처음에는 신기하지만 나중에는 그냥 사람이 날라주는 거는 고객 입장에서는 똑같기 때문에 근데 이게 최대한 사뿐히 내려놓는 게 이제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초기에 이렇게 컨셉을 잡았던 걸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개선을 점점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마지막에 살짝 긴장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걸 공개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 송영은 대표님을 뵌 지는 거의 3년여 가까이 돼가는 것 같은데
처음에 뵀을 때 그 대전에 굉장히 유명한 그 자율주행 물류 로봇을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 대표님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에 자기가 수많은 그 로봇 구조 설계를 하시는 분들 만나봤는데 해결이 전혀 안 됐다. 근데 그거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을 좀 소개해주고 싶다라고 해서 만난 게 저희 송영훈 대표님이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알고 있었던 아이템이 순수하게 하드웨어로만 승부를 보시는 분이었나 했는데 오늘 대표님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희가 알고 있지 못한 내용들을 너무 맛있게 말해 주셔가지고 역시 대단하신 분이다라고 또 한번 느꼈습니다. 네, 혹시 그 들었던 내용들을 보시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간단하게 좀 질문을 드려보고 답변을 받아볼까 하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저희가 빠른 진행을 위해서 하나만 질문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 연구와 사업화는 다르다는 걸 또 면밀히 또 보여주셨습니다. 혹시 스마트팜 계속 하실 건가요? 네. 스마트팜은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속 할 생각입니다. 네. 이제 사실 로봇을 만들고 뭔가 만들고 이걸 사람들이 썼을 때 성취감을 느끼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스마트팜은 되게 큰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는 아이템이라서 계속해서 연구 개발을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여쭤본 이유가 저희가 이 포럼을 진행하면서 스마트팜 분야만 전문으로 모아서 한번 또 진행을 할 예정인데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좋은 기술과 연구 성과를 소개해 주시는 그 송영훈 그 교수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순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제 AI 로봇 관련된 딥테크 분야의 스타트업 4개 사례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AI 기업과 AI 융합된 로봇 아이템을 저희가 가진 기업들을 4개를 이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자리에는 대덕특구를 소재를 하고 있는 기업도 있지만 특구 외에서 타 특구에 있는 기업들도 같이 참여해 주셨기 때문에 다양한 아이템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표는 10분 발표, 5분 질의응답을 이어갈 거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내용들은 저희 포럼에 소개해드리는 기업들은 저희가 그래서 평가를 하고 지적을 하는 자리가 아니고 아이템을 소개하고 같이 또 의논을 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고 편안하게 질의응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기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데이터몬드입니다. 데이터몬드는 현대차 그룹 사내벤처로 시작을 했고요. 제로 파티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 분석할 수 있는 AI를 기반으로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 전문 회사입니다. 현재 투자는 시리즈 A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그 데이터몬드 대표이신 최성필 대표님을 앞으로 모셔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네, 준비되셨나요? 네. 네, 그러면 그 대표님 모시고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십시오. 네.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제로파티 데이터 메이커를 하고 있는 데이터몬드 대표 최성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딥테크 포럼에 갑자기 제로파티 데이터를 하고 있는 저희 회사가 소개되어서 좀 의아하실 텐데요. 조금 더 내용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그 H사에서 그 빅데이터 H사에서 빅데이터를 연구하기 위해서 현재 트루노스라든지 그 갤럭시아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데이터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데이터를 모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H코인 프로젝트를 참여하면서 두 공동대표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저희 보통 기업들이 퍼스트 파티 데이터, 세컨드 파티 데이터, 서드 파티 데이터를 형태해서 많은 고객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 게 현재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 기업들이 그 고객 데이터를 모으는 데 있어서 뒤에서 설명했는데 현대카드도 마찬가지로 고객의 데이터, 부족한 데이터를 모으는데 굉장히 어려움과 한계점이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을 문제점을 갖고 사내벤처로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 이 사업을 하면서 저희 서비스가 얼마나 그 외부에서 증명이 될 수 있을지 많은 그 프로그램에서 참여하면서 선정됐고 최근에는 서울 투자청 코어 100 기업이라든지 그 신한 피처스랩,
그다음에 글로벌 협업 프로그램, 마중 사기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 서비스를 증명해 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2018년도, 17년도 개인정보 동의 이슈가 굉장히 강화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고객의 새로운 동의를 받고 서비스를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고객들이 생각보다 고객 동의를 안 하는 문제점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한테 LMS나 DM을 보내는데 마케팅 동의가 굉장히 제한돼서 고객의 데이터가 굉장히 제한을 받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많은 그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는 서드파티 데이터, 어그리게이터를 통해서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고객 행동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 퍼스트파티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제공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구글이나 애플에서 이런 광고 데이터, GIA든지 AIFD를 통해서 개인정보 이슈를 문제 삼아서 더 이상 이런 데이터를 수집할 수 없다는 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지만 그 고객 데이터를 보통 퍼스트파티 데이터가 기업들이 행동 데이터, 거래 데이터를 통해서 많이 수집하고 있는데요. 이 데이터는 여전히 문제되어 있고 기업 내부에서도 저희 H사에 있을 때도 기업의 데이터 사일로라든지 그리고 이런 전서적 관점에서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수많은 데이터, 그 H사도 600만 명의 그 회원을 가지고 엄청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만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현대자동차 또한 세일즈포스를 통해서 최근에 되어서 CDP를 구축하고 있고 국내 몇 개 기업만 현재 이런 고객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까 말씀하신 서드파티 데이터가 문제가 되고 퍼스트파티 데이터도 현재 행동 데이터를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이러한 새로운 대안이 나온 게 제로파티 데이터입니다. 제로파티 데이터는 고객한테 직접적으로 의도적으로 고객이 기업에 제공하는 데이터입니다. 굉장히 낯선 것처럼 느끼는데요. 사실 저희도 처음에 이 서비스를 고안할 때 왜 고객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보지 않지? 방대한 데이터, 행동 데이터라든지 거래 데이터를 가지고 고객을 분석하는데 그 데이터 리소스는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거든요. 저희가 실제 H사에서도 많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뽑아가지고 연구하는데도 결과적으로 고객한테 직접 물어본 답변만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18년도, 2019년도부터 제로파티 데이터라는 것들을 조금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이 용어는 포레스트에서 2022년에 본격적으로 좀 사용되었고요. 저희도 그 용어를 착용해서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제공한 데이터이긴 한데요. 이 데이터는 퍼스트파티 데이터와 같이 굉장히 고부가가치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이 어떻게 자발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난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글로벌 사례인데요. 글로벌에서는 이 고객이 자발적으로 데이터는 제로파티를 활용해서 서비스를 했을 때 실제로 구매율이 20% 올라가고 그 다음에 고객의 만족도가 80%, 그 다음 재구매율이 76% 올라간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 잠깐 문제점을 제기했었는데요. 저희는 고객이 이런 참여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저희는 그때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서 쩐테크 열풍이 분다는 걸 좀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포인트모스트라는 데이터 수집 플랫폼을 저희가 처음 기획했고 서비스를 런칭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가 단순하게 그냥 포인트만 제공하고 데이터면 큰 여타 서비스와 차별이 없을 텐데요. 저는 고객의 취향이나 성향을 이런 고객의 메타페르소나라는 그 프레임워크를 구성해서 고객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든지 AI 가공이라든지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7월 달에 현재 저희가 수많은 데이터를 수집한 데이터를 B2B 고객들한테 노출하고 보여줄 수 있는 페르소나 파인더를 현재 런칭해서요. 오늘 현대자동차랑 저희 시연하고 저번 달에는 신한금융그룹에 저희가 시연을 해서 현재 POC를 진행하고 있고 현대자동차라든지 신한투자금융그룹에서 저희한테 요구사항을 해서 추가적으로 좀 반영을 하고 개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플랫폼 정의는 AI 베이스드 제로 파티 데이터 플랫폼을 해서 새로운 새로운 장르를 현재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서 그 설명드린 포인트 머스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요. 사실 저희가 현재 H코인이라는 프로젝트를 하면서 블록체인을 많이 연구했는데요. 거기서 일단 고객의 보상 서비스인 5가지 X2E 미션을 현재 저희가 따왔습니다. 저희의 그 특징은 고객들한테는 철저하게 앱테크처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굉장히 많이 됐고, 오늘의 혁신의 숲 기사에서도 저희가 뭐 토스라든지 캐시워커라든지 이런 쩐테크 열풍에 한 7가지 기업의 스타트업에 선정되기도 소개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앱테크가 아닙니다. 국내 유일의 제로파티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리고 마케팅이 동시에 수행 가능한 데이터 수집 플랫폼으로 포지션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텍스트 기반의 고객의 다양한 리서치, 고객의 응답 데이터를 저희가 확보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설문 데이터에서 가진 고객의 응답한 데이터인 텍스트 기반이 아니라 저희는 이미지까지 많은 데이터를 확보해서 그것도 동시에 바이럴되고 고객들한테 노출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작년 2월 달에 저희가 이 서비스를 런칭했는데요. 현재 누적 회원 13만 명, 저희 데이터는 한 1,700만 건의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아까 잠깐 설명했는데요. 고객의 응답 데이터를 받기 위해서 저희는 미션이라는 형태로 해서 고객한테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션은 서베이 투 원, 포토 투 원, 워치 투 원, 리뷰 투 원, 퀴즈 투 원인데요. 이게 각각에 보면은 서비스들이 굉장히 노출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결합하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자유도라든지 또한 그 고객들도 다양한 미션 콘텐츠들이 생성되다 보니까 식상하지 않고 또 재미있는 플랫폼으로서 많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가 저희 포인트몬스터 플랫폼입니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저희가 페르소나 파인더를 통해서 현재 런칭되어 있습니다. 아마 구글에 검색해 보시면 페르소나 파인더 서비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이는 저희가 오늘의 페르소나처럼 이런 페르소나 데이터 정보가 있고요. 저희가 수많은 그 서베이와 달리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검색을 할 수 있고 카테고리별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필터라든지 바로 설문 제작이라든지 광고도 가능합니다. 자, 이러한 기능들은 어떻게 저희가 설명하고 있냐면요. 저희가 데모그래픽 정보부터 성향, 성격, 가치관, 소비 패턴 등의 그 다양한 사이퍼그래픽입니다. 사이퍼그래픽이면 보통 사람의 가치관인지 신념, 성향, 성격이라든지 보다 사람의 외적인 행동 데이터뿐만 아니라 고객의 심층적인 데이터를 분석해서 제공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BMW라든지 해외 그 기업들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심리 프로그램, 심리 데이터 조회 방법입니다. 저희 서비스를 조금 더 페르소나 파인더에서 최근에 런칭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드리자면요. 저희가 기존에 다른 저희는 그 작년에 투자받은 그 비용들을 이 1,700만 건의 제로파티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저희 자체 데이터 수집 비용에 굉장히 많이 들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국내 유일의 제로파티 데이터 검색 엔진을 구축했고 이 데이터를 다양하게 조회할 수 있고요. 이 검색 결과 기반으로 해서 고객의 다양한 한 사람 한 사람의 페르소나까지도 분석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고객의 페르소나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네. 이렇게 조회한 데이터는 저희가 결과적으로 왜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하려고 다방면으로 심층적 있게 이해하려고 하면요. 결과적으로는 초개인화 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많은 기업들이 그 초개인화 서비스를 하고자 선언을 했고 초개인화 서비스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고객을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서비스가 이런 전용관을 만들어서 기업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저희 추가 특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객의 페르소나 중에서 더 특이하게 고객의 성향 데이터를 저희가 자체 저작권이나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고객의 추천 카테고리나 상품 서비스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게 차별점입니다. 저희가 여기에 아마 초대된 게 아마 이런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AI 시대에 제로 파티 데이터가 굉장히 주목받고 있고요. 가트너는 2030년까지 이 합성 데이터가 굉장히 폭발할 거라고 있고요. 포브스에서는 이런 제로 파티 데이터가 새로운 뉴 오히로까지 표현하면서 엄청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여전히 이런 데이터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 이슈, 그 다음에 디지털 트랜스포머에 있어 수많은 고객의 데이터가 필요하고, 이런 쿠키 데이터가 구글이라든지 그다음 이제 애플이라든지 많은 글로벌 빅테크가 독점하고 있고, 이런 것들 수집을 제한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더 부상하고 있고요. 특히 딥러닝이 상용화되면서 이런 고객 데이터라든지 더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중간 부분에 설명했던 메타페르소나 분석 방법인데요. 저희는 고객한테 380개 한 사람을 파악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성향을 파악해서 380개의 질문을 하는데요. 여기에 질문된 저희는 고객한테 메타페르소나라는 코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코드를 생성해서 고객의 마치 그 개인의 심리 데이터, 성향 데이터를 DNA처럼 저희가 코드하고 분류하고 이것들을 증폭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고 있고요. 여전히 이 데이터는 저희가 고객 성향 데이터 클래스를 통해서 고객의 분석을 좀 더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모델을 좀 적용해서 딥매트릭스 러닝을 통해서 이 클러스팅을 좀 고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데이터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합성 데이터 재현대로 해서 주목받을 수 있는 이유가요. 저희가 하고 있는 데이터 어그먼테이션입니다. 데이터 증폭인데요. 이런 모델을 통해서 저희가 고객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학습 데이터, 그 다음에 기존에 같이 분석되지 않은 수많은 데이터들을 결합시켜서 그 고객사의 고객들의 성향을 저희가 파악해서 초기화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메타페르소나 시네틱 데이터, 이게 이제 합성 데이터인데 저희가 페르소나 앞서 설명드린 코드와 결합돼서 이런 학습 데이터로서 제공을 해서 많은 마케팅이라든지 실제 고객 신제품이라든지 테스트를 더욱더 분명하게 할 수 있는 데이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는 기존에는 저희가 이제 앞서 서베이트 언에서 설문과 좀 많이 비교되는데요. 설문과 차이점은 설문에서 여기 보면 건강기능에 대한 식품의 인식조사, 이거 하게 되면 그 조사한 의뢰 업체만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는 이러한 데이터를 미리 사전에 굉장히 많이 조사를 해서 이러한 데이터들이 각각에 연계돼서 고객이 어떻게 파악되고 어떤 성향과 어떤 취향과 고객 관심사가 무엇인지 미리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쉽고 빠르게, 그 다음에 저렴하게 기업들한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객 데이터 기업의 좀 차별성을 좀 표로 설명해 드렸는데요. AP라든지 빅인사이트라든지 NHN 데이터 굉장히 유명하고 그 고객의 CDP 기업에서 굉장히 포지션이 유명한데요. 여기서도 고객의 제로파티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부각하고 있고, 최근에 이준수 그 NHN 대표님도 저희가 직접 강의를 하면서 새로운 서드파티 데이터의 대안으로서 제로파티 데이터에 주목한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로파티 데이터를 전문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플랫폼을 API라든지 빅이라든지 H데이터도 갖고 있지 않고요. 이런 설계 분석하는 것도 여전히 서드파티 데이터의 세컨드나 서드파티 데이터의 부분으로만 활용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저희처럼 고객의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탐색하고 바로 다이렉트로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도 현재 구축되어 있지 않고요. 타겟팅은 저희는 고객의 페르소나, 예전에 마케팅 페르소나라고 하면 굉장히 표본 데이터인데, 저희는 고객의 한 사람 한 사람의 페르소나 데이터를 가지고 타겟팅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특징이고요. API라든지 온라인 행동 타겟팅, 아니면 CRM 데이터 타겟팅이라든지 GA 데이터 기반의 타겟팅을 하고 있지만, 저희는 고객의 더 심층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학습하고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케팅뿐만 아니라 저희도 제로파티 데이터 플랫폼에서 아주 보다 구체적인 페르소나 맞춤 광고가 현재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여기서는 그 앞에 저희가 서베이, 고객의 응답하는 방식이 이제 서베이에 많이 비교돼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심화해서 저희가 표현했는데요. 많은 서베이 기회들이 아까
기업이 의뢰한 데이터만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고객의 퍼스널 데이터를 가지고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차별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광고 플랫폼, 저희 같은 앱테크 같은 제품들이 캐시워크라든지 이런 쪽에서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고객의 퍼스널 데이터를 모으고 있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가 고부가치를 좀 창출할 수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 이 서비스 플랫폼을 런칭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 대학교 학생들, 대학원생들이라든지 기업들에서 저희에게 의뢰를 했고, 이를 통해서 저희도 데이터를 많이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글로벌, 특히 베트남인지 아시아 시장에서 그 데이터를 독점한 회사에 대항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모으고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 있어서 첫 번째로 이제 저희는 베트남의 시장에 좀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시장에 대해서 이미 조사라든지 사전 파악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새로운 데이터, AI 기반의 데이터 플랫폼에서 성장해서 IPO를 하고자 하고요. 두 번째로는 뭐 현대자동차의 뭐 데이터 플랫폼에서 인수라든지 아니면 흡수해서 이렇게 2020년에 성장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고객의 데이터를 더 가치 있게 만드는 기업 데이터먼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잠깐 생소하기도 하지만 저희가 이미 생활에서 접하고 있는 기술들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그 페르소나를 통해 가지고 뭐 소비자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또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업화에 연결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이제 시작이지만 이런 것들이 곧 사업화가 돼서 여기저기 많이 사용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시간을 좀 많이 좀 오버했는데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시면 하나 정도만 받고 저 이어가려고 하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저기 앞쪽에 마이크 한번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인사드렸는데, 저는 사실 좀 궁금한 게, 그 광고를 보고서 뭐 이게 보상을 받거나 그런 거는 사실 뭐 머릿속에서 그걸 생각하는지 안 생각하는지 사실 모르잖아요. 근데 광고주는 그 정도면은 뭐 페이할 의향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비즈니스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설문이나 이런 거는 사실은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똑같이 뭐 서베이 투어원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1번으로 그냥 쭈루룩 하고서 그냥 돈 줘 이런 사람들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데이터 자체가 이렇게 제로 파티 데이터하고 로 얻은 데이터가 실제 어떤 시장의 마케팅 데이터하고 얼마나 이렇게 매치가 되는지에 대해서 아마 해보셨을 것 같은데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오염이 많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있어서. 네, 기존에 뭐 설문 자체에서도 고객의 이러한 편견이라든지 응답의 오류값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많은 작업들을 하고 있고 거기에 또 AI도 많이 도입되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 또한 일단 기본적으로 응답 데이터에 대해서 그 고객의 그 잘못된 응답값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AI 서비스를 좀 기술을 적용하고 있고요. 일부 서비스에서는 저희는 그 고객의 응답이 잘못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포인트까지 회수하는 조금 더 엄격한 정책을 하고 있고, 설문하고 조금 차별점은 고객이 그 응답하는 그 질문을 장시간에 대답하고 똑같은 패널들이 계속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회원이 13만이지만 그래서 1000명이 아니라 5000명, 6000명에서 굉장히 많은 모수를 확대해서 고객이 연속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저희 그 데이터 증폭이라든지 그 AI 서비스를 위해서 비아스라든지 저희 서비스 기술을 도입해서 이 부분을 좀 걸러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아까 연속적인 데이터이지 않습니까? 기존에는 그래서 설문 같은 경우는 한 번 물어봤을 때 그래서 너 담배 피십니까 하면 담배 피는 똑같이 물어보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 데이터를 이미 확보하고 확보한 데이터에 기반해서 계속 연속적으로 그 설문에 참여라든지 응답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얼마나 고객들이 그 바이어스 편견된 데이터를 갖고 있는지를 AI 분석을 통해서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우선 저희가 또 계속 이어서 내용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자리로 앉아 계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저희가 부족한 내용들은 네트워크 시간에 다시 한번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소개시켜드릴 기업은 주식회사 토트입니다. 토트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네,
그래서 이제 박사로 재직하시다가 창업을 하시게 됐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딥러닝을 기반으로 해서 전기차 배터리 폐배터리 해체를 진단하고 그리고 로봇과 인공지능 지능화 사업으로 구현을 하고 있는 회사이십니다. 올해 5월에 프리 A 라운드를 완료하셨고요. 올해 9월에는 그 시리즈 A 라운드를 오픈할 예정이라고 하십니다. 그 토트 대표님을 모시고 저희가 이어서 기업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로 전기차 폐배터리 진단과 해체 자동화 솔루션을 사업하고 있는 주식회사 토트 대표이사 이상영입니다. 네, 저희 토트는 로봇 AI 솔루션을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장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런 폐배터리 팩을 모듈을 셀로 진단하고 해체하는 수작업을 이렇게 완전 무인 자동화하는 것입니다. 네, 저희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업체들을 보면 저런 2차 전지를 생산하는 재사용 업체들이나 이런 원재료를 추출하는 재활용 업체들은 이 뒷부분에 검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주로 하고 계십니다. 이 앞쪽에 빨간 글씨로 써 있는 입고부터 검사, 방전, 진단, 해체 부분들은 거의 다 수작업으로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이 앞 공정을 무인 자동화함으로써 틈새 시장을 공략하고자 합니다. 네, 이게 잘 안 되네요. 네, 이런 앞 공정의 수작업의 문제점은 감전 위험 등으로 인해서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대형이면서 고중량인 이런 폐배터리를 해체할 때 근골결계 질환 등으로 작업 회피, 기피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런 폐배터리를 하루에 3명이 3대를 해체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고난이도 작업입니다. 네, 이거 안 되는 건가요? 네. 이런 상황 속에서 폐배터리 시장은 연평균 37.1%로 급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2032년이 되면 국내에 연간 40만 개의 폐배터리가 배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연간 40만 개의 폐배터리를 저희가 다루기 위해서 단 한 개의 라인으로 하루에 50대를 해체할 수 있는 무인 자동화 솔루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폐배터리 하차부터 시작해서 적재, 그다음에 진단 방전, 그다음에 폐배터리 커버 해체, 그다음에 부품 해체, 모듈 해체, 셀 해체까지의 모든 공정을 완전 무인 자동화하는 것이 저희의 솔루션입니다. 이런 무인 자동화 솔루션은 굉장히 현실화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 3가지 이유는 첫 번째로 이런 폐배터리는 예측 불가한 상태로 들어온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종별로 폐배터리는 굉장한 차이를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전선등과 같은 저런 위험 부속품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로봇이 굉장히 고정밀로 자율 판단을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저희 토트가 갖고 있는 이런 로봇 AI 솔루션을 통해서 이를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저희 토트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은 로봇 스스로 자율 프로그래밍하는 로봇 AI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 작업자가 시연을 제공하면 물리 시뮬레이션 안에서 로봇이 다양한 상황들을 만들어가면서 스스로 데이터를 생성하고 학습합니다. 이를 로봇 프로그램으로 자동 생성한 후에 실제 로봇에 전달해서 실시간 인식과 로봇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네, 이와 유사한 기술들을 글로벌 기업들이 확보하기 위해서 전쟁 중에 있습니다. 특히 구글이 중심이 돼서 이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이 시장은 2030년에 약 200조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로봇 AI 전문 업체인 C사 또한 이와 유사한 기술을 물류 분야에 적용함으로써 작년에 980억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저희 토트도 2023년 전반기에 약 10억 정도 매출을 확정 지었고요. 현재 21억의 매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이 솔루션을 랩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미국의 C사와 저희 랩스의 기술을 비교했을 때 프로그래밍 자동 생성률 향상시켰고 딥러닝 학습 시간, 로봇 추론 행동 시간을 감소시켰습니다. 또한 굉장히 중요한 작업 정밀도도 굉장히 향상시켰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C사와 저희의 랩스를 비교했을 때 전혀 뒤지지 않는 기술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랩스를 제조 분야와 물류 분야에 적용시켜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랩스가 가장 잘 쓰일 수 있는 분야로 저희는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장을 선정을 했고요. 저희 랩스 솔루션을 적용함으로써 무인 자동화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자의 수작업을 모방하고 물리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로봇이 스스로 다양한 상황에 대한 데이터를 만들고 이를 실제 로봇에 전이하는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토트는 자사 스마트 팩토리에서 이를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고요. 본격적으로 지금 설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화면은 실제 폐배터리에서 전선을 인식해서 전선을 해체하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완전 무인 자동화를 23년에 완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타겟 시장입니다. 대부분의 업체들은 100% 수작업으로 진단과 해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부 업체들이 이제 로봇하고 사람이 협력하는 작업들을 수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모듈 단위 해체까지를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저희는 진단부터 셀 단위 해체까지 완전 무인화를 통해서 작업 속도도 향상시키고 안정성도 높이면서 비용도 감소시키는 것이 저희의 타겟 시장입니다. 네, 저희는 이를 위해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고요. 폐배터리 보유 업체들, 그다음에 진단 방전 업체들, 로봇 제조업체, 파쇄 분쇄 솔루션 업체까지 함께 턴키로 제품화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총 3가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진단 해체에 대한 에이전시 서비스와 자동화 라인을 판매 구독하는 서비스, 세 번째로 전국 단위의 폐배터리를 해체하기 위한 거점 센터 프랜차이즈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단 해체 에이전시 서비스는 저희가 폐배터리를 직접 매입해서 진단하고 해체해서 판매하는 것과 진단 해체를 대행해드리는 수수료로 잡고 있습니다. 자동화 라인 구독 서비스는 구독료, 프랜차이즈 서비스는 로열티와 구독료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배터리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고요. 이것도 중요한 수용 모델 중에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정부 정책은 폐배터리를 정부가 주도해서 폐배터리 수집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현재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으로 좀 변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도권을 사실 누가 잡을지 아직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하지만 주도권을 누가 잡든지 간에 저희는 모두 다 토트의 고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저희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폐배터리의 사업성을 폐배터리의 재사용 폐배터리, 재활용 폐배터리에 대한 매입가, 판매가, 판매 수익을 고려했을 때 폐배터리의 약 10%만 저희가 확보하더라도 약 930억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저희는 저런 매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저희 랩스 솔루션 판매와 진단 해체 에이전시, 그다음에 자동화 라인 판매 구독을 고려해서 이 정도 매출을 잡았고요. 네, 2026년에 기술특례 내 상장으로 IPO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2023년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에 공장을 완공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현재 폐기물 중간 재활용업에 대한 허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폐배터리의 원활한 수급 체계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하반기에 CJ 투자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24년에 국내 확장하고 2025년에 해외 진출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약 20년 정도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로봇 AI 분야의 공학박사 5명이 중심이 돼서 총 14명이 함께 일을 하고 있는 기술 중심 기업입니다. 네,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21년에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폐배터리 진단 해체 자동화 솔루션을 통해서 이런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장의 틈새 시장을 공략함으로써 글로벌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바쁜 시간도 이렇게 내주셔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토트 같은 경우도 저희 집안 가족 중에 단석산업이라는 회사에 근무하는 가족이 있는데 거기도 폐 배터리를 이제 분해해서 거기서 이제 재련을 통해 가지고 원료를 뽑아내는 회사인데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런 애로사항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전을 어떻게 분해를 해야 되지, 진단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질의응답이 있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올해 또 매출을 한 16억 정도 좀 목표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 스마트 팩토리 자체는 2023년 완공 목표라서 그게 매출처는 아닐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혹시 어떻게 조금 목표를 하고 계신지 그런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랩스라고 하는 자동화 솔루션을 갖고 있습니다. 그 랩스를 폐배터리 분야뿐만 아니라 물류 분야하고
제조 소부장 분야 쪽에도 적용을 시키고 있고요. 그 16억이라는 그 매출 안에 대부분이 그 랩스 솔루션 판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일단 ESS 자동화 솔루션에 대한 매출은 조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포함해서 계획은 16억이었는데 그거가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다 될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 해체를 하는 기계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현재 그리퍼 사진에 보였던 저 그리퍼로는 저걸 다 해결하지 못할 것 같고 실질적으로 다양한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그리퍼가 있어야 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퍼는 저희는 일단 여러 가지 종류를 바꿔가면서 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용 그리퍼보다는 전용 그리퍼를 몇 가지 종류를 만들어 쓰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구매해서 쓸 수 있는 건 저희가 구매해서 쓰고요. 저희는 한 가지 또 장점이 저희가 설계하고 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맞는 그리퍼들을 실제 설계해서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번갈아 가면서 쓰는 것으로 솔루션을 잡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질문을 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또 이어서 다른 기업의 발표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발표해 주신 대표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이어서 마지막 기업을 저희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필요 없이 이어서 바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주식회사 필드로의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나왔습니다. 네, 필드로 대표 송영입니다. 사실 저도 오늘 이 자리 나와서 정말 참 많이 배우고 가는 것 같고요. 저도 웹툰 좋아합니다. 필드로를 소개할 때 이제 사람들에게 시공간을 선물하는 기업으로 소개를 하는데 공간은 알겠는데 시간은 어떻게 선물할 거냐 이렇게 많이 이제 질문을 받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필드로 대표 송영입니다. 우선 그 필드로에서는 이제 현 물류에 대한 시스템을 좀 이제 분석을 한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퍼스트 마일이라고 해서 이게 생산지에서부터 그 물류 창고까지 가는 그 그 구간은 사실 이제 뭐 쿠팡이나 뭐 신세계 이런 곳에서 뭐 아마존 대표적이고요. 그런 곳에서 이제 자동화가 사실상 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간 단계죠. 미들마일 그 차를 이용해서 이제 그 이동하는 단계에서는 당연히 차를 타고 이동하기 때문에 상당히 또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에 이제 내려놓을 때 그때가 이제 사실 많은 기업들이 여기 이제 그 지금도 이제 국내에서도 많고 해외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해서 되게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뚜렷한 사실 해결책은 아직은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분석한 결과는 그 여기에서는 이제 라스트 마일 구간에서는 라스트 터치 핵심 기술이 없다는 게 저희의 판단입니다. 이제 잘 도착해서 마지막으로 이걸 어떻게 줄 건지 요 부분이 이제 사실 관건인데 자 주고 나서 단순히 이제 주고 나서도 끝이 아닙니다. 이게 반품을 시켜야 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엑스트라 마일이 또 추가로 붙게 됩니다. 요 두 부분을 이제 해결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기존에 이제 택배 관련된 그 이제 뭐 시스템들 이렇게 보시면은 물류 관련된 시스템 보시면은 그 뭐 미국의 이제 스타쉽 로봇이 이제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무인 택배 시스템 같은 거 파셀 이런 시스템들 보면은 이제 기사님들이 물건을 가지고 와서 그 물류 창고에 이런 이제 택배 시스템에 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경우로는 그 택배를 이제 내려놓게 되면 그걸 로봇에 이제 넣어주게 되는데 기존 로봇 시스템을 이용을 만약에 한다면은 이 로봇들은 하나씩만 이동을 이제 그 가지고 이동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보통 보시면은 그 탑차 타고 오셔가지고 물건을 막 내리는데 한 100개 정도 내리거든요.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되려면 로봇이 100대가 앞에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진짜 제대로 좀 상용화를 시키려면
이 두 개가 혼합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게 이제 저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아까 보여드린 거 이제 다시 보여드리면은 와서 그 물류 거점에 집어넣고 이 물류 거점에 보관을 하고 있다가 여기서 이제 물건을 로봇에 실어주고 그것도 한 번 그 하나만 실어주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실어줘서 얘가 한 번 이동해서 쭉 여러 군데를 뿌리고 오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만들고 있고 요거를 H사에 이제 H사 본사 사옥에 이제 넣었습니다. 자, 그 실제로 이제 이분은 그 H사 이제 직원이 이용하는 장면이고 여기까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공개된 자리이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만들면서 저희가 이제 얻은 기술은 딥러닝 기반으로 최적 적재를 하는 그런 기술을 이제 확보를 했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 알고리즘 기술을 이제 탑재를 하고 실내외 험지주행 기술 이런 걸 이제 다 했는데 실제로 대기업하고 이제 한번 납품을 해보면서 이제 얻은 그 가장 제가 볼 때는 많이 얻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런 시스템 제작 기술입니다. 이거를 이제 그 높은 기준치에 맞춰가지고 안정성을 입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하드웨어의 그 메커니즘 안정성 그 다음에 뭐 안정화 얼마나 안정화를 시킬 건지 그리고 뭐 예외 처리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술이 많이 확보가 돼서 이제 진짜 그 팔릴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단계에 필드로가 이르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실제로 고객사에 납품을 하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고객사에서는 이걸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한 사업화를 이제 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을 저희한테 피드백을 주고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거를 이제 저희가 좀 기술을 이제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떤 부분이냐면 어떤 데는 공간이 되게 작은 공간도 있고 어떤 데는 공간을 넓게 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은 이걸 지금은 이게 딱 한정돼 있는 그 사이즈가 하나밖에 없지만 이걸 언제든지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면은 활용도가 좋을 것 같다는 이제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이거를 마치 레고 조립하듯이 블록화해서 그 넣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드웨어는 이제 블록화해서 하는 거는 그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블록화해서 넣게 되면은 이게 사이즈가 달라지니까 내부에 이제 그 최적 적재 알고리즘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블록화해서 사이즈가 달라지면 이거를 그 안에서 이제 계속 그 컴퓨터가 여러 번 이렇게도 넣어보고 저렇게 넣어보고 시뮬레이션을 쭉 해서 데이터를 확보를 한 다음에 강화 학습을 통해서 그 사이즈에 맞는 최적 적재 알고리즘을 스스로 이제 생성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이제 최단 경로를 가라고 이제 그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만들다 보니까 굳이 안 밟아도 될 것들을 로봇이 막 밟고 지나가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점자 블록 안 밟아도 되는데 굳이 이제 최단 경로 상에 점자 블록이 있으니까 막 밟으면서 막 이렇게 진동을 받으면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로 나가게 되면 그 최단 경로 상에 보도 블록이 깨진 것들을 막 밟고 이제 지나가다 보니까 얘가 안정성에 좀 위험한 순간들이 그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민을 하다가 여러 가지를 이제 모아서 이제 그 글로벌 패스 플래닝을 저희가 일단은 그 이제 만들고 그 다음에 로컬 패스 플래닝을 새로 하는데 이걸 조금 심플하게 말씀드리면은 글로벌 패스 플래닝은 처음에 애초에 길 자체를 좋은 길을 로봇한테 이제 그 만들어서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그 좋은 길이라는 거는 경사로가 아무래도 이제 좀 평지에 가까운 길을 조금 더 이제 선호해서 주게 되고 그 다음에 사고를 다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좀 피해가지고 좀 돌아가더라도 더 로봇이 잘 주행할 수 있는 길로 안내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길을 가는 와중에 로컬에서 뭔가 깨진 보도블록을 이제 발견을 하면 우회해서 피해서 가게끔 하는 알고리즘을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류 보관함에 로봇은 이제 사실 한 대만 도킹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대 로봇이 도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봇에 어떤 물건을 실어줄지가 이 로봇의 목적지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102호 물건을 실어주게 되면 이 로봇의 목적지는 102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을 실어주냐가 상당히 중요해지는 그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로봇한테 어떤 물건을 실어줄지 요것들을 이제 지도상에서 미리 시뮬레이션을 쭉 돌려보고 이제 넣어주게 됩니다. 마치 그 혹시 마블의 그 닥터 스트레인지 이제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미리 자기가 막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최적 경로를 이제 정하는 것처럼 상당히 유사한 방법으로 그 경로를 만들어서 이제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전달하는 와중에 반품이 생기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은 경로를 그 자리에서 바로 수정해서 이제 가게끔 하는 그 시스템을 이제 구상을 하고 있고, 그럼 이걸 만들기 위해 현재 필드로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이 그 최적 적재 알고리즘, 그 다음에 이 하드웨어 기술을 이제 저희가 확보를 했고, 그 다음에 실내를 다 다닐 수 있는 로봇을 이제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로봇에 물건을 실어주면 얘가 이제 잘 내려놓는 그 시스템까지 이제 확보를 했고, 그 다음에 물류 거점에 도킹을 해서 그 거점에서 로봇에 물건을 정확하게 실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들을 확보를 했고, 현재 계속 이런 부분들을 특허를 이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사실 이제 그 물류 이 시스템 자체에 특허들이 워낙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IP R&D를 계속해서 그 이제 2년 연속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IP R&D 통해서 기존 특허를 어떻게 회피하고 우리 특허를 어떤 식으로 가져갈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컨설팅을 받으면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 택배 보관함만으로 이제 사실 하나의 상품을 만들 수 있고, 로봇만으로도 상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또 조합해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시장, 따로따로 갈 수 있는 시장들을 계속해서 저희가 찾고 있고, 사실 이제 코트라 통해서 그 바이어들 미팅을 이제 좀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그 이제 아마존 무인배송 팀장님하고 이제 만나게 됐는데, 거기서는 이게 좀 그 제품 안정도만 좀 올라오면 바로 얘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해외에서 오히려 먹힐 제품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택배를 그 이제 집 앞에 내려놓는데 이거를 그 퇴근하고 갈 때까지 아무도 안 가져가는 나라가 사실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고 이제 전 세계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설로 자기들이 이제 외국에서는 그 사설로 택배 보관함을 구입을 해서 쓰레기통처럼 생긴 거를 이제 많이 구매를 하고 있는 사실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이 무인거점이 하나씩 있다면은 나중에 이제 퇴근하고 가서 이 무인거점에서 가지고 간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근하게 되면 이제 로봇이 이제 그 배송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 사실 많은 물류 로봇들 경쟁사들이 많습니다. 근데 많은데 이제 컨셉 차이가, 이런 물류 거점에 저장을 시켰다가 로봇에 실어주는 거는 사실 이제 필드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곳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국내에서 그 이제 그 두 군데가 이제 전무하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사실 필드로 가장 약점이 가격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로봇을 최대한 싸게 만들지에 대해서 현재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사실 저희 규모에서 이걸 만들어 가지고 계속해서 납품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사를 끼고, 운영사에 저희는 안정적으로 거점과 로봇을 납품하고, 운영사에서 대여라든지 구독 체제를 통해서 이제 매출을 확보를 한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사실 필드로가 성장하게 된 데는 제가 그 뭐 혼자서 이제 열심히 해서 되지 않았고, 그 많은 팀원들이 이제 특히나 IPO를 진행하셨던 이사님, 그리고 실제로 자동화 장비 개발을 그 개발 기업 대표로서 7년간 이제 근무하셨던 이제 대표님께서 같이 합류를 해서 이제 같이 지금까지 잘 성장해 나왔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네, 우선 뭐 양해를 드리자면 대기업이랑 POC를 하다 보니 공개할 수 없는 자료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따로 요청을 해서 대표님께서 공개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능하시죠? 아, 네, 물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발하는 기간도 좀 오래 걸렸고요. 또 대기업과 POC하는 기간도 오래 걸리다 보니 완성된 기술들이 현재는 직접 이제 뭐 현장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걸 뭐 눈으로 확인하고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이거를 개발하는 데 들어간 시간과 노력들이 아무래도 처음에 말씀하셨던 시간, 공간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들어보니까 저희 앞전에 진행했던 그 발표 기업들 중에 저희 2회차 때였나요? 그 오믈렛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라스트 마일의 물류를 책임지기 위해서 그 트래픽 정보를 최적화시켜서, 그리고 시간을 줄이고, 그리고 이용 순서를 줄일 수 있는 걸 만들었던 알고리즘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혹시 같이 협업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가 다음에 기회를 만들어서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필드로에게 질문 있으신 분들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대표님께서 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거점 물류 라스트 말에 이제 거점 물류를 쓰는 방식이 지금 별로 없잖아요. 다 그냥 뭐 직접 실어서 집 앞까지 로봇이 이동하는 게 대부분인데 거점 그 물류 센터를 투자하는 주체가 뭔가가 좀 헷갈려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파트 내에서 물류 거점 센터를 만들고 어떤 택배가 거기를 간다 그러면은 사실 가장 베네핏을 받는 건 택배 회사잖아요. 돌아다니면서. 근데 택배 회사가 그걸 하기 위해서 그 동네에 거기에 투자한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가고 또 아파트 단지 내에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돈을 또 모아야 된다랄지 아니면 지자체에서 그 예산을 잡는다든지 어떤 식으로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그거의 투자 주체가. 네. 상당히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네. 네, 일단은 이제 두 가지로 저는 접근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그 운영사를 이제 끼고 가는 건데, 저희는 이제 운영사에 이걸 팔고, 그러면 운영사가 거기, 대여 개념으로 아파트에 설치를 하고, 이제 구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그 대여 개념으로 가고, 수익은 말하자면 이제 택배사에서 그 건당 얼마씩 이런 식으로 이제 수익을 올린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만들기 전부터 얘가 이제 들어가는 옵션으로 해서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드리면은 실제로 아파트에 이 로봇을 한번 돌려보면 애들 때문에 얘가 로봇이 진행하시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애들도 애들인데 강아지들이 그렇게 달려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사업 방향을 잡고 있는 게 어떤 식으로 지금은 잡고 있냐면 우선 아파트로 바로 들어가는 거는 한 좀 오래 걸린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안정성을 확보를 하고 이제 들어간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고 그럼 이제 그 안정성을 어디서 확보하냐 이걸 이제 기업 물류 쪽에 이제 아파트에 들어간다기보다 기업 물류를 얘가 관리를 해주는 그런 쪽으로 이제 좀 가려고 방향을 현재는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펄스 마일에 있는 자동화 창고 같은 그 대규모 창고에는 자동화를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허브들 있죠. 뭐 옥천 허브 뭐 이런 것들을 보셨겠지만 그 작은 허브들의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는 건 좀 부담이 됩니다. 뭐 쿠팡도 그렇고 신세계도 그렇고 CJ도 그렇고 그런 곳에 이제 침투한다는 그런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질문에 답변이 적절하셨었나요? 네.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게 뭐 질문해 주신 거는 이제 실외에 말씀해 주셨는데 실내에 관련된 것도 혹시 뭐 준비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으실까요? 네. 실내 뭐 택배에 관련된 뭐 전달 뭐 서비스라든지 앞으로 향후 계획 같은 것들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실내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제 좀 준비하고 있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삼성전자 이제 화성 캠퍼스에 거기 이제 이거를 한번 도입을 하려고 좀 이제 협의 중에 있는데 그쪽에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3교대 근무를 합니다. 3교대 근무를 하니까 이제 가장 불만이 좀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이제 택배 받고 이런 것도 있지만 당근을 하고 싶은데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시스템이 이제 도입이 되면은 우리 기숙사 어디에 들어오시면은 이제 뭐 비번 알려주고 그러면 비번을 누르면은 얘가 이제 쭉 찾아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물건 확인해보고 괜찮으면 그 자리에서 카드로 결제해서 이제 당근을 거래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송경영 대표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매 회차 이렇게 기업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기업들이 현재 얼리 스테이지 기업들도 있으시고 충분히 성장한 기업들도 있으신데 내가 이 기업에게 진짜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신 분들은 저희 네트워크 시간도 활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저희 운영진께도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따로 또 미팅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되어 있는 내용은 여기까지로 저희가 소개를 마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앞에 나눠드린 식순지에 보시면 QR코드가 있습니다. QR코드를 통해서 저희에게 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매 회차 또 그리고 여기 참석하신 분들에게 좋은 정보와 좋은 기업들을 소개시켜드릴 수 있는데 저희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지금까지 발표된 기업과 그 아이템에 대한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어서 저희가 그 네트워킹 시간을 진행할 텐데 저희가 오른쪽에 그 다가와 음료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끝나는 시간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께 인사도 나누시고 또 궁금하셨던데 그 질문을 못하신 분들은 같이 한번 또 의견을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포럼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 포럼은 2주 후에 8월 3일 14시에 이곳에서 다시 진행이 되고요. 저희가 이번 8월 3일 포럼까지는 AI와 로봇 관련된 기업과 아이템에 대한 소개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자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저도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